방점은 자성과 회복 그리고 반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거의 방점이 지켜져 있다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방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래를 내다보는데 미래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과거의 방점을 찍은 것이고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은 과거의 실패 자인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실패에 따른 책임 정치, 즉 숙청 정치, 공포 정치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김정은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날까지 끝났지만은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 여기에서요, 거의 모든 부분 엄청나게 미달. 여기에서 앞으로 이제 강한 질책, 책임, 그 다음에 숙청과 공포를 암시해주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는 갖가지 도전이 외부에도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한다. 여기에서도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이 도전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국이 되겠죠. 내부에 있어서는 김정은에 대한 반발, 비판 세력이 상당히 존재한다. 즉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대로 최대 내적인 위협 요인이 상당히 강하다. 그것은 바로 경제의 실패에 있다. 그리고 정치적인 통제와 강압 정치의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분석해 드린 대로 이번에도 내부, 외부 이 방해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상당한 이 숙청 정치의 회오리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이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장애로 걸림돌로 되는 결함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배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단호한 대책이 뭐겠어요? 지금 경제적으로 이 제재 문제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완전히 이 세상이 폐쇄되어 있다시피 하는데요. 그리고 이 자금줄이 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단호한 대책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체경제, 주체경제 안에서 단호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추궁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강력한 노동력 동원에 따른 또 다른 형태의 인권 탄압 이런 거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방점이 찍혔다기보다는 미래에는 대체적으로 볼 때 좋은 정책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대적인 책임 추궁 정치 그리고 인사 개편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교훈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고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 뿐만 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하다. 이 모든 것은 금전을 두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새로운 승리를 위한 귀중한 미천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픈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경제 협력을 받아내고 미국으로부터는 제재 완화의 선물을 받아내려는 그러한 협상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다시 한번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이제 김정은이가 전개할 이 숙청 정치의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이 공포, 그야말로 이 북한 김정은이가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국제적인 인권 탄압과 공포 정치로 인해서 버림받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대화를 통해서 무슨 비핵화를 하겠다. 대화를 통해서 남북 간의 정상적인 협상을 통해서 경제 협력의 발판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평화, 이 안정, 그리고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근본이 뿌리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생 김여정은요, 해외 집행부 명단에 김정은 이후 20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김여정의 실질적인 권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동안에 김정은이 혼자 정치를 해온 것이 아니라 김여정하고 같이 정치를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여정에 대한 그런 신임도 상당히 앞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월성 원자력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산업부 공무원들은 2명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수원 고위 부사장과 본부장 2명이 전격적으로 소환해서 최근에 조사를 받았어요. 이번 조사의 핵심은 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는 삭제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제성 조작이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경로와 경위, 그리고 이 상하 보고와 그리고 지시 이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이 경제성 평가 조작 실체에 검찰이 접근해 있다. 그래서 이제는 백운규라든가 최희봉, 그다음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
이런 윗선에 대한 수사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설령 최악의 경우에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박범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박범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강성 친문 친노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도 모르는 그야말로 이 용기 무쌍한 장관이다. 오히려 추미애보다 더 백부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인간적으로는 형이라고 했던 사람을 갖다가 정치 환경이 바뀌니까 안변벌수하고 자리 똑바로 앉아 소리 지를 정도로 되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거는 뭐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전부 정치적인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공격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추미애보다도 더 독산적인 그런 검찰 지휘권 행사가 예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그러면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 중앙일보에서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기사를 아주 잘 실었어요. 근거는 바로 뭐냐? 2008년도 1월에 출간했던 자서전 내 인생의 선택을 통해서 나타난 박범계의 과거를 찾아냈습니다. 박범계의 과거를 찾아냈는데, 그걸 보면 우선 가정환경이 굉장히 불행했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좀 괴짜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엄마가 오늘날의 박범계를 만드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행 청소년에 불과했다. 그래서 집단으로 패싸움까지도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비뚤어진 그런 생활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 학교 다닐 때 이 패싸움까지 할 정도로 집단 패싸움까지 할 정도로 이 폭행성이 좀 있는 사람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과도 폭행, 고시생들이 와갖고 사법시험 존치해달라고 했는데도 또 폭행과 폭언. 이 사람이 또 이용구처럼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지사 폭행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제대로 된 이 학생이 아니었고 상당히 비행 청소년이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면서 본인이 이렇게 본인 가정 환경이 비교적 불운했어요. 불운하다 보니까 자기는 가족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는 게 꿈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이 불우한 이 가정 환경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박범계는 2남 3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둘 다 소아마비를 앓은 유전적 장애인이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실상의 기억은 별로 없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의 영향보다는 어머니의 그 좋은 영향을 받으면서 이 성공 스토리를 꾸어왔다. 그리고 그래서 꼭 이루고자 싶은 내 꿈이 바로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군대 관계는요, 이 파출소에서 방위로 근무하면서 이 군대를 마쳤고 85년도 24살의 나이로 연대법대에 입학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전두환 정권에 대항해서 시위를 좀 했다. 물론 그때 뭐 시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할아버지의 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공부를 하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언더서클에는 가입하지 않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91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이 연수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판사의 길을 걷다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지금 현재 법무차관이었던 23기 동기생 이용구 차관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구 차관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연수원 편집부의 편집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요구까지 한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하게 된 것은 김민석 의원이 김민석 탓에 정치를 하게 됐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씨가 2002년도 노무현 정부의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새천년 민주당을 탈당해서 정봉준의 국민통합 21로 합류했는데, 그는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선택을 했고 그것은 배신이었고 정통성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래서 법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내 진로를 수행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공시대를 닿았던 김민석이 내 가슴속 깊이 이글거리던 적의감에 불을 붙였다. 그래서 이 정치권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청와대에 들어와서는 충성 경쟁까지도 할 정도로 상당히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